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프닝 때도 뭐 잠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얘기인데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상반기와 하반기가 명확하게 나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은 하반기에도 소위 말하는 주도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셀 업체들은 사실 별로였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도 2차 전지에서는 소재를 봐야 될지 내지는 좀 그동안 못 올라갔던 셀 업체를 봐야 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윤혁진 스몰캡 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인덱스하게 내신 보고서도 되게 좀 재미있게 봤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셀 업체 그리고 소재 업체 이렇게 좀 많이 다이버전스라고 네, 하나요? 예, 주가가 많이 격차가 났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워낙 자동차 완성체 업체들이 또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던 점도 있었고 네. 그리고 공교롭게 또 내일 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거 좀 선반영한 거 아닌가? 이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재료 소멸되면서 2차 전지 좀 소위 말해서 이제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단기적인 매매는 솔직히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켓 타임이나 이런 것은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큰 그림 하에서 이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 그 안에서 이런 잔파도는 그건 이제 투자자분들이 매매로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큰 줄기는 여전히 변한 게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큰 이런 이제 자율주행이나 그다음에 그 OTA 이런 거 변화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그림을 보시고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테슬라가 빠지고 하루 이틀 정도는 2차 전지주가 또 하락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소멸이 됐다라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끌고 갈 수 있는 어떠한 업종의 어떤 성장성, 그래서 그 안에서의 매력도 이런 거를 조금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볼 텐데 공교롭게도 소재 업체하고 셀 업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좀 셀 업체 그동안 못 가는데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시고 아니다. 셀 업체는 못 가는 이유가 너무나 많다.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만 하냐 이것저것 다 하기 때문에 그거 못 보고 소재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재냐 셀이냐라고 했을 때?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어떤 기업을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선호도 조금 갈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셀 업체를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직은. 근데 가장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분할 상장이라는 큰 이슈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배터리 2개 사회에 대해서는 그 시장에서 여전히 좀 커셔스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 ETF가 되게 엄청나게 지금 시장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몇 조짜리 지금 배터리 관련 ETF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분할 상장했었을 때 기존의 지주회사격이 이제 껍데기 회사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최대 주주 회사에 대해서 과연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할 상장에 대한 이슈는 계속 이게 새로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든지 이게 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큰 축이 배터리 리콜입니다. 최근에 리콜 큰 사건이 있었지만은 추가적으로 이러한 리콜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를 갖다가 불식시켜야지. 그래서 두 가지 축 분할 상장과 리콜 이 두 개가 확실하게 해소가 되면은 저는 한국 셀 업체들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되게 가장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최근에 내신 자료에서 이제 소재 업체들의 중장기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적으로 뉴스에서도 좀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배터리 특히 이제 만들다 보면 원재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생산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다분히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 K 소재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점유율이 상당히 낮아요. 중국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기술력의 차이인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후자가 전적으로 맞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보실 때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엄청나게 많이 화두가 되고 그렇죠. 여전히 국산화에 가야 할 길이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ASML이 EUV 장비를 만들 때 여기에 소재 개발 다 일본 소재 업체들이랑 같이 해서 이런 장비를 디벨로핑을 하거든요. 근데 예. 2차 전지는 나름 되게 역사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서 소니가 리튬이온 전지를 갖다 최초로 상업화하고 그때부터도 계속 개발되고 한국 업체들이 또 2차 전지에서 그 선두를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쪽에서의 그 장비나 소재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덜 하이테크라고 해야 될까? 여긴 조금 성격이 다른 쪽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국산화가 생각보다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중국 소재 비중이 높다라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양극재 같은 경우 요거에 이제 전 단계인 전구체를 적용해서 생산을 네. 하는데 요 전구체를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월부터 9월까지 그 전구체 수입 양을 갖다가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중국에서 수입한 비중이 92%나 됩니다.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 중국 걸 쓸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가가 싸기 때문에 왜 중국은 싸게 만들 수 있을까? 거기는 이제 광산부터 해서 메탈을 갖다 수입하고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로 이 전구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원가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런 흐름이 조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좀 전에 이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네. 그런 게 있더라고. 사실 이제 2차 전지하면 양극재, 뭐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되게 네, 많은데 맞습니다. 특히 양극재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구체 내재화에 대한 네, 얘기를 예.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크나큰 모멘텀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되게 향후에 이제 네. 점점 더 시장에서 이쪽에 계속 더 부각을 받고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뭐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배터리의 원가의 40%가 양극재 소재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0kWh 전기차 그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면요. 예. 이게 가격이 한 1,000만 원 좀 넘습니다. 그럼 이 1,000만 원에 40%인 400만 원이 양극재 소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10% 내외로 분리막, 음극재 뭐 이러한 이제 부품 그 소재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양극재 안에서도 양극재 안에 70%가 전구체 원가가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핵심이구나. 1,000만 원짜리 배터리에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양극재의 전구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네. 근데 이거의 대부분 가격들이 메탈 가격,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러한 이제 메탈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더 전구체 쪽에 포커스가 되는데 왜 딱 두 가지 때문에 전구체의 내재화가 향후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안정적인 수급.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90%를 넘게 그렇죠. 수입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가 돼가지고 뭔가 수입에 트러블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이번에도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도 경험했지만은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탄탄함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원하는 물량을 갖다 제때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적인 수급 문제 때문에 전구체 내재화에 되는 니즈가 되게 크게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기술이 점점 예전에는 이제 LCO 양극재를 하다가 이제 NCM 하이니켈이라는 용어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하이니켈에서도 622, 811, 9반반 이런 식으로 계속 직나하고 또 단결적 양극재 또 추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 갈 때 예. 그럴 때 이제 점차 선행 기술이 계속 필요하죠. 그러면 이걸 그냥 양극재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라 전구체까지 같이 해서 선행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전구체를 자기네 그런 기술 로드맵 하나 기업 안에서의 같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기술적 격차에 또 하나의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전구체 내재화 니즈는 점차 커질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핵심 부품을 이제 뭐 다른 나라에 휘둘리는 그런 부분을 좀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맞습니다.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전구체와 관련된 즉 전구체 내재화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더불어서 조금은 그 전구체 관련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재화 더불어서 좀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이제는 조금 이 종목 정도는 내재화에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 이렇게 한번 꼽아줄 수 있을까요? 네, 예.
국내의 LG화학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양극재나 전구체까지도 내재화해서 많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LG화학 필두로 해서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전구체를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으로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에코프로 GM이라는 회사가 전구체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국내에서 이제 에코프로 GM의 캐파가 제일 큰 상황이고요. LNF의 자회사인 JH 케미칼 그리고 또 다른 스몰캡 기업인 E&D라는 회사가 이제 전구체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그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구체 내재화를 통해서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가시권에 이제 들어올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을 하나 꼽으신다면 어디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에코프로의 BM의 모회사인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네,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지주회사 형태를 갖고는 있는데 에코프로 BM을 자회사로 갖고 있고 또 하나 에코프로 GM이라는 네. 이 전구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 GM이 매출액의 전량이 다 에코프로 BM으로 전구체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코프로 BM이 지금 아시다시피 신문기상이나 리포트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SK 이노베이션이랑 삼성 SDI로 전기차용 양극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으로 가는 그 양극재에 해당하는 전구체는 에코프로 GM에서 전량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로 가는 그 NCA 양극재에 해당하는 전구체는 또 여기서 생산을 해서 중국에서 다른 대입경 전구체랑 섞어서 양극재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이 뭐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죠?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에코프로 BM의 그 생산 능력이 올해 6만 톤 양극재 생산 능력인데 예. 25년도에 29만 톤으로 거의 4배 이상이 증가할 거로 지금 애널리스트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도 추정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노베이션 향 100% 공급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SDI 향으로 들어가는 NCA 양극재도 25%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산하면은 에코프로 GM의 그 전구체 생산 캐파도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21년도에 에코프로 GM의 생산 캐파가 2만 4천 톤 연에 생산할 수 있는 캐파인데 제가 이걸 추정을 해보니까 2025년도에는 거의 20만 톤까지 늘어나야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에코프로 GM의 매출액도 작년도에 이 에코프로 GM 매출액이 2,16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올해는 여기서 한 50% 정도 성장한 3천억 초중반의 매출액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5년도에 20만 톤의 캐파가 되면은 매출액이 조 단위가 넘어서 2.4조 원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밑에 있는 자회사, 에코프로 GM이 고속 성장하면서 에코프로의 가치가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회사가 또 히든 카드를 또 하나 갖고 있는데 에코프로 CNG라고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 회사도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당장에는 자동차 배터리가 별로 안 나오죠. 왜냐하면 전기차 팔린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글로벌리하게 전기차가 100만 대 이상이 팔렸는데 요게 이제 폐배터리로 나오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한 2025년도 전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점을 그 전후로 해서 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 리사이클링 산업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이거에 대비해서 지금 에코프로 CNG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 그러니까 단기에는 에코프로 BM의 가치가 이 회사의 대부분 에코프로의 가치를 대부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2, 3년 동안에는 아마 에코프로 GM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에코프로의 가치를 올려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 에코프로 CNG가 에코프로의 가치를 또다시 또 레벨업 시켜줄 거다. 저는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지금 대장주는 에코프로다. 이렇게 네.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그렇죠. 하이니켈의 ETF 회사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차 전지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 모멘텀도 있지만 어쩌면 좀 약간의 리스크 요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면 차트가 너무 이렇게 너무 서가지고 너무, 네, 많이 저도 평균 올랐다라는 수익률을 게 보니까 네. 올해만 400%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평균 수익률로.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고 가장 큰 네. 부담인데,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고성장하는 사람은 전기차 판매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9월 데이터들
보면은 YOY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80-90%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밸류에이션 논란인데 네. 저는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업체 그리고 장비 업체들은 중국의 소재 장비 업체보다 더 밸류에이션 우위에 있고 네. 지금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유럽에서 뭐 한국 배터리 3사뿐만이 아니라 뭐 노스볼트나 뭐 다른 회사들도 계속 미국과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소재 누가 공급할까요? 네. 저는 한국 배터리 이 소재 업체들이 그러한 시장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갈 가능성보다 한국 업체가 갈 가능성이 훨씬 더 그렇겠죠. 높죠.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 배터리 3사도 미국과 유럽에 되게 공격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계속 정당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 업체들이 리콜에 대한 화재에 대한 그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면 그럼 이제 셀에 들어가야 될 배터리 수급이 매수 세력이 매수 수급이나 이런 게 소재로 몰릴 수밖에 없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의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거꾸로 보면 이러한 두 가지 구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투자자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서 팔로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가 주도주로 자리 잡은 지는 꽤 시간이 됐지만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한 랠리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성장성, 그 안에서 내재화를 통한 또다시 이제 안정성, 프리미엄을 갖고 가는 그런 기업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윤혁진 스모캡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